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인터넷에서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떠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저택에 관한 것이었다. 조용히 숨겨져 있던 사연이었지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되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 그 저택은 번화한 소장농 집안의 소유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주인인 박영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지만 바깥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박영감은 평소에 기이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항상 음울한 미소를 띠고 다녔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상하게도 시간을 정할 때마다 숨겨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방에서는 항상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누구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박영감이 사망하고 저택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 그러나 몇 년 후 도시에 사는 젊은 커플이 저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그들은 시골 생활을 꿈꾸며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커플은 저택을 수리하고 새로운 추억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다. 이사한 지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평화로웠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한밤중에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에 있던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식탁 의자가 크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란 부부는 집안을 돌아다녀 봤지만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긴장한 그들은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꿈속에서 자신이 저택에 숨겨진 방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그 방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거울과 그 아래 놓여진 오래된 일기장을 보았다. 깨어나자마자 그녀는 그 꿈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무엇임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의지를 가지고 꿈속에서 본 방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층을 헤매다가 마침내 숨겨진 문을 찾아냈고 그녀의 남편과 함께 그 문을 열었다. 그들이 문을 열자 오래된 거울과 일기장 그리고 낡은 촛대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일기장을 집어들고 펼쳤다. 박영감의 손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연구해왔던 기괴한 의식들 그리고 그의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거울을 통해 다른 세계와 소통할 방법에 대한 끔찍한 실험들이 기술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영혼이 다른 공간에 갇혀버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박영감의 형체로 보였고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부부는 거울을 덮었지만 집안 전역에 걸쳐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조명이 깜빡거리며 꺼졌고 이상한 속삭임이 그들의 귀에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거울과 일기장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철저히 청소하고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않기로 맹세하며 급히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로도 이 저택에 관한 전설은 계속해서 인터넷을 떠돌았고 용감한 이들이 이 저택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고된 바는 저택 근처에 갈 때마다 귀 틈으로 속삭이는 소리야 망가진 거울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비치는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여러 차례 이 저택을 방문하거나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공포 전설을 더해갔다. 물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아직도 이곳에서 박영감의 영혼이 캄캄한 방 안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아담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사하는 날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주변에 웅장한 산이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고 상쾌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첫날 밤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든 나는 새벽 2시쯤 갑자기 깨어났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는 울음소리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소리는 내 방 벽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듯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6층 복도 끝 내가 사는 층의 반대편에 있는 오래된 비상계단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비상계단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여전히 이어졌고 나는 점점 가까워졌다. 비상계단 문 앞에 도착하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더니 먼지 쌓인 계단이 나왔다. 아무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아래층을 내려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소리에 시달렸다. 이상하게도 주변 이웃들은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 듯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실에 찾아가 물어보았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파트가 지어진 초기에 이곳에서 한 여자가 실종된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없었고 그냥 혼자 살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연락이 끊긴 후로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그 소리가 그 실종된 여성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불안함을 느낀 나는 인터넷을 뒤져보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남긴 조언들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과 기도를 통해 영혼을 달래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문 영매사를 부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영매사를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영매사는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곧바로 비상계단 쪽으로 가더니 뭔가 토속적인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한 영혼이 있군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던 것 같아요. 영매사 할머니는 나에게 촛불과 향을 피우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녀의 평안을 빌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다. 몇 달 후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이사를 가면서 괜찮아진 것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머무르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 새 집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비상계단을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비상계단은 이제 고요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이제는 평온하길 바라며 나는 아파트를 떠났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퍼져나갔으며 읽는 이들로 하여금 어두컴컴한 밤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다음은 그 긴 이야기를 풀어놓아 보겠습니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몇 차례의 소규모 보수를 거쳤지만 여전히 오래된 외관을 가지고 있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민들도 점점 줄어들고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주로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직장인인 민수는 회사로부터 가까운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이 분주한 강남 지역에 있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약간 떨어진 이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민수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윗집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소리나 다른 소음들이 그리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들은 더욱 선명해져 갔습니다. 특히 자정 무렵 민수는 위층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민수의 수면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위층의 주민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간 민수는 그곳에서 낡고 흐릿한 방번호가 붙어있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두드려보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싸늘한 기운이 갑자기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아파트 관리자에게 위층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관리자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5층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살다가 2년 전쯤 떠난 이후로 빈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그날 밤 민수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핸드폰과 녹음기를 준비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다시 위층에서 그 끔찍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녹음기를 켜고 조용히 그 소리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소리가 멈추자 민수는 녹음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녹음기에는 이상한 소음과 함께 흐릿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줘 라는 낡고 약한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었죠. 이 음성은 마치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길로 아파트를 나와 며칠간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구를 시작했고 과거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뒤지던 중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여 년 전 바로 그 아파트 5층에서 한 가족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불미스러운 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 그 집은 여러 소문이 돌았고 결국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수는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자 으스스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수는 배움을 통해 재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러 논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층에서 나던 소리도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인터넷에 자주 회자되며 때때로 새로운 버전으로 변형되어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듣는 이들에게 묘한 두려움을 안겨주는 공포 썰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